그러니까 칠순상도 차려달라고 하고. 진짜 해준 건 쥐뿔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더럽게 많아요.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제 칠순 생일을 송두리째 짓밟았습니다. 친정 부모와는 값비싼 외식을 즐기면서 저에겐 식어버린 배달음식 하나 던져두고 쏘아붙이는 며느리.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지난 세월도 헌신했던 손자 사랑도 모두 부정당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덩이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순 할머니가 일으키는 통쾌한 역전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제 이름은 박영숙, 얼마 전 칠순을 넘겼습니다. 25세 시집와서 45년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은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였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준비해두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의 집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손이 터져 피가 나도 참았어요. 힘든 시절이었지만 아들이 커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후에도 저는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들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모아둔 돈으로 마련해줬고 손자가 태어나서도 밤낮으로 돌봤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로서 집 하나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손자를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안 그러겠지만요. 어쨌든 그때는 매번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아픈 날이면 병원에 데려가고 밤에 열이 날 때면 밤새 간병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며느리가 편하게 지킬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사실 몸은 힘들었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게 집을 못 해준 미안함은 덜 수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내외도 어머니밖에 없다며 정말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더니 이제는 귀찮은 존재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자도 크면서 할머니보다는 엄마만 찾게 됐고 아들도 점점 저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모든 걸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희생과 헌신이 곧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손주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저희가 늦게 잠들어서. 그때만 해도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했어요. 제가 좀 더 조심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이 같은 시간에 친구들과 전화할 때는 큰 소리로 웃어도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혹시 나만 조용히 하라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나면서 다른 일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안일로 옷이 땀에 젖어서 빨래를 하는데 며느리가 와서 세탁기를 멈춰 세우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옷이랑 어머니 옷이랑 같이 빨면 안 돼요. 손자가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따로 빨아야 한다고 했지만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어요. 혹시 지금 내 옷이 더럽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작은 의심들이 쌓여갈 무렵 첫 번째 일이 벌어졌어요. 손자가 9살쯤 되었을 무렵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드디어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얼른 말했죠. 우리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하자.
이런 날은 온 가족이 기뻐해야지. 그런데 며느리가 곧장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이번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만 가려고 해요. 사실 이번 승진 과정에서 아버지가 인맥도 연결해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따로 인사드리는 자리가 필요해서요. 라는 며느리의 말에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며느리 말처럼 인사 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말 못할 서러움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나간 후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휴대폰으로 며느리가 올린 카카오톡 사진을 봤는데 고급 한정식집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가족 모임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가족 모임을 해본 적이 없는 거구나. 그때부터 뭔가 제 자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일 이후 몇 달이 흐르면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며느리의 행동들이 보이게 되었어요. 승진 축하 자리에서 느꼈던 그 서늘함이 아직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손자의 학예회 때였어요. 자리가 좁아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만 갈 거예요. 매일 아이 숙제를 봐주고 학원에 데려다 준 사람이 저인데 정작 아이가 무대에 서는 날에는 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번엔 말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진 때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인사 자리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자리가 좁다는 핑계였거든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들아, 나도 손주 학예회 보고 싶은데. 그런데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미 친정 부모님과 약속이 되어 있어서요. 다음 기회에는 꼭 모시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라는 말이었어요. 언제부터 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날 집에 혼자 남아서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승진 축하 때의 서운함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구나. 그런 의심이 더욱 깊어져 갈 무렵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명절 계획을 세우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추석에는 저희가 친정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얼마 전에 허리를 다치셔서 힘드시거든요. 시댁은 저녁에 잠깐 들릴게요. 친정 먼저 가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추석 당일 오후 4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후 7시쯤 되어서야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친정에서 늦어져서요. 민준이가 너무 피곤해해서 내일 뵐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차례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차가워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보니 며느리가 올린 사진들이 있었어요. 친정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차례를 지내는 모습,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들이었죠. 다음날 며느리가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친정에서 일찍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투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느낌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처가 어른들이 다 오셔서 우리만 빨리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그 말을 듣고 어두워지는 제 표정을 보자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시댁은 어차피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언제라도 올 수 있잖아요. 친정은 형제들도 많고 복잡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니까 언제라도라는 말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가족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걸,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이때 깨달았습니다. 승진 축하 때 느꼈던 서늘함이 학예회 때 확신으로 바뀌었던 배신감이 이제 명절을 통해 명확한 현실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 집에서 막대해도 되는 사람, 언제든 밀어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울분이 끓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가족 없이는 혼자 살 수 없을 거라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내는 사이 추석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명절날 혼자 차례상 앞에 앉아있던 그 서늘함이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다르리라 기대했어요. 제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에 맞는 칠순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이니까요. 일주일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일요일이 제 칠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받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녹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서운함들이 모두 제 오해였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결국 마음은 있었구나. 칠순이라는 특별함을 알아주는구나 하며 내심 기대가 컸어요. 당일 아침 거울 앞에서 몇 년 전 아들이 사준 분홍빛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칠순에 어울리는 고운 색깔이었죠. 얼굴에도 살짝 화장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줄 칠순상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오가 되어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오후 1시쯤 되어서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먼저 외식을 하고 있다고, 거기서 늦어져서 저녁에나 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서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또 다시 친정이 먼저고 저는 뒷전이라는 현실이 반복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제 칠순, 그것도 며느리가 직접 차려주겠다던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오후 7시쯤 되어서야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만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배달음식 봉지를 하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족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저희는 이미 먹어서 배불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칠순상을 차려주겠다던 약속은 어디 갔을까요? 친정 식구들과는 외식을 하고 와서는 배달음식 하나로 제 칠순을 때우려는 건가요? 그때 제 표정이 어두워졌나 봅니다. 기대했던 칠순상 대신 배달음식을 받아든 충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겠죠. 며느리가 그걸 눈치챘는지 불편한 듯 갑자기 가방을 들고 일어서더라고요.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그러더니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커지더라고요. 친정 가족들과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친정은 그래도 도와준 게 있으니까 고맙지. 시댁은 해준 것도 없으면서 괜히 오래 살아서 챙길 일만 늘어나잖아.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칠순상도 차려달라고 하고 진짜 해준 건 쥐뿔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더럽게 많아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제가 돈도 없으면서 오래 산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니요. 승진 축하 때 인사 자리라며 배제당했을 때의 서늘함이, 학예회 때 자리가 좁다며 밀려났을 때의 배신감이, 추석 때 혼자 쉬니까 언제라도라고 들었을 때의 굴욕감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 그때마다 내가 느꼈던 그 이상한 기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저는 이 가족에게 짐이었구나. 귀찮은 존재였구나. 거실로 나온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왜 엿드냐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요. 아들은 소파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고개도 들지 않고 못 들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어요.
방금 전화해서 누구 얘기를 한 거니? 며느리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친구랑 하는 얘긴데 왜 신경 쓰세요? 엿듣지 마세요.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너 지금 나 보고 돈도 없으면서 오래 산다고 했지? 며느리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이내 당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들으셨으면 어쩔 건데요. 사실이잖아요. 그 말이 온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칠순 생일날 칠순상을 차려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배달음식으로 때운 것도 모자라 이런 모욕까지 당하다니요. 아들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뭔가 말을 해주기를, 제 편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도 한마디 제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든 순간에서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구나. 며느리 편에 서서 나를 밀어내는데 동조하고 있었구나. 평생 참고 살아온 지난 세월도, 헌신했던 손자, 사랑도,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칠순상도 모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허무한 정적을 깨듯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더군요.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내일 또 친정 가기로 했거든요. 손자가 제 쪽으로 달려와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짧은 순간만큼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손자만큼은 할머니를 사랑해주는구나.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며느리가 주고 간 배달음식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족발이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이게 내 칠순 생일상이구나. 직접 차려주겠다던 약속은 거짓말이었고 배달음식이 제 생일 선물이구나. 그때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불덩이가 치밀었습니다. 7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칠순상을 차려주겠다더니 배달음식으로 때우고 오래 살아서 집만 된다니.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인생이 남편 없이 혼자 아이 키우며 뼈 빠지게 일한 세월이 손자 돌봐주며 집안일 도맡아 한 모든 헌신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나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눈물이 마르고 난 자리에는 더 깊은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참지 말라. 제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무너진 자리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칠순 생일날의 그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더럽게 많아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그때 문득 서랍 속 전세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주겠다며 제 돈 5억을 쏟아부었던 그 종이 한 장. 계약자 명의는 제 이름이었지만 실제로 그 집에서 누리는 건 아들 부부였죠. 그런데 왜 내가 죄인처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번쩍이는 게 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전세 계약서를 꺼냈어요.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했던 그 순간이요.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가 더 이상 짐짝처럼 취급받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힘이라는 걸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생전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옛날이었으면 평생 남편에게만 맡겨두었던 일들을 이제는 직접 해야 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중년의 부동산 사장이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 일을 진행해도 될까? 하지만 곧바로 칠순 생일날 들었던 그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제 등을 세차게 떠밀었어요. 마포구 아현동 아파트 전세건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전세금을 낸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말에 확신이 실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장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억짜리 전세 건이시군요. 그럼 집주인께 계약 연장 의사 없다고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저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 안 한다니까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고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다음 달 15일까지 나가면 되고 집 비운 당일에 바로 전세금을 계좌로 입금해 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5억이 다시 제 손에 돌아오면 뭘 할까?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날 밤 9시쯤 예상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평소에 그 시큰둥한 톤이 아니라 당황하고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다음 달까지 나가라고 했다는 거였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전세 계약 연장 안 한다고 했다고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당황한 목소리로 저희 몰래 어떻게 이런 걸 하냐고,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며느리에게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내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내가 결정할 권리 있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잡은 기분이었어요. 이틀 후 오전,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푹 들어가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칠순 생일날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도 고개를 숙이고만 있던 아들의 모습 말이에요. 아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 타일러 보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집주인에게 통보했어. 다른 세입자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던데.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성인이 된 아들의 눈물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70년 동안 참기만 했을까? 그 다음 날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서 하룻밤 내내 운 것 같았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다고,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손자가 제 치맛자락을 잡고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우리 집 안 없어져요. 할머니 집이 좋아요.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처럼 할머니를 무시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손자를 꼭 안고 말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며느리는 계속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이 굳어진 상태였어요. 너무 늦었어. 이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 한 달이 흘러 정확히 계약 만료일 오전 10시에 제 통장으로 5억이 입금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입금 알림을 확인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게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고스란히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다기보다는 홀가분한 기분이 더 컸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기도 양평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서툴러서 동네 부동산에 직접 가서 여러 매물을 봤어요. 어르신, 이런 전원주택 어떠세요? 마당도 넓고 텃밭도 딸려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아저씨가 보여준 사진을 보니 마음에 쏙 들었어요. 작은 단층집이었는데 장미꽃을 심을 수 있는 앞마당과 채소를 키울 수 있는 뒷마당이 있었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오로지 제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는 거였거든요. 이사를 마친 첫날 밤, 저는 새 집 앞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총총 빛나고 있었어요. 2억의 산집이라 3억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오롯이 나한테만 쓴다고 생각하니 정말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뒷바라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마음대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었어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걸 70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걱정하던 밤들이 이제는 예실이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뒷마당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들 도시락 싸던 손으로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꾸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7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제 기쁨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건지 몰랐어요. 앞마당에는 장미꽃을 심었습니다. 빨간 장미, 분홍 장미, 노란 장미까지. 내년 봄에는 온 마당이 장미꽃으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렜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식물들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제 인생도 다시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특히 옆집 최옥순 언니는 저보다 2살 위셨는데 정말 당차고 밝으신 분이었어요. 영수가, 너 여기 와서 완전 달라졌네. 얼굴에 웃음꽃이 폈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사라졌던 미소가 다시 찾아온 거였어요. 동네 경로당에서는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노래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생 남을 챙기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제 자신을 챙기며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이 언니, 목소리가 참 좋네요. 가요교실에서 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교실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70년을 살면서 제 목소리를 칭찬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루는 이웃집 초등학생 소희가 제 텃밭에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토마토야. 따서 먹어볼래?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토마토를 따먹는 모습을 보니 손자 민준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책감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진짜 할머니 역할도 할 수 있구나. 억지로 참고 견디는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을 때 더 의미 있는 것 같았어요. 소희는 자주 놀러와서 텃밭 가꾸는 걸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할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아이를 대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건지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한다면서 한 번만 만날 수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창밖의 장미꽃 봉우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만날 필요 없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기 바쁘거든.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준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야지.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장미꽃들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상추와 고추는 이제 제법 잘 자라서 이웃들과 나눠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장미꽃들도 올해 봄에 정말 아름답게 피어났어요. 제가 손수 기른 꽃들을 보며 느끼는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때로는 그냥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기도 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시간들이었거든요. 더 이상 저는 해준 것도 없는 노인네가 아닙니다. 제 전세금으로 마련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떠나보낸 당당한 여성이고 제 인생의 진짜 주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존중이 없다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 피마저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때로는 인생 최고의 반전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제가 그랬듯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굴욕과 서러움이 있었기에 이 자유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숙 어머님께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려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마음속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채널 노후사연 극장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